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보면 김기현 지도부가 인요한 비대위와 함께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종의 거래가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뭔가 이상한 게 김기현이가 사실 불출마 압박을 받고 여러 가지 인요한과 부딪히는 양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김기현이가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그렇죠?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그러면서 뭐 비명계에게 민주당의 러브콜을 하고 이상민이나 뭐 양양자 이런 사람들에게 합류를 제안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 윤석열 연대를 만들고 있잖아요. 윤석열 탄핵 카드를 꺼내면서. 근데 갑자기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가장 지금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좀 세게 좀 얘기를 하면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김기현이가 날라가래고 용화대에서 김기현을 제거를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서 뭐 한동훈이나 이쪽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러면 김기현이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김기현이가 만약에 이제 용화대에서 이제 정리 대상으로 보고 김기현이를 날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김기현이가 그 어떤 짓도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김기현이가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상 이제 인요한이와 김기현 체제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김기현이는 제가 볼 때는 모종의 딜이 들어간 것 같아요. 국무총리 자리나 어떤 그런 자리들로 뭔가 김기현이는 이제 불출마 선언을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이는 불출마 선언을 조만간 나올 거예요. 제가 딱 보면 나오고 본인이 당대표 이끌어가다가 사실 바지 당대표를 이끌면서 선대본부장을 뭐 한동훈이 됐든 누구든지 영입을 하겠죠. 제가 보면. 근데 왜 이런 갑자기 여태까지는 김기현을 압박하고 인요한과 김기현이가 대립각을 세웠는데 왜 갑자기 용화대의 기류가 바뀌었나? 저는 그것도 생각을 했죠. 뭐냐? 갑자기 어제 국힘당에서 논평이 나옵니다. 어떤 논평이 나왔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최은순 진역이 억울하다. 저는 이거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최은순 진역이 억울하다라는 이건 감히 공당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최은순 징역이 억울하다라는 논평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은순 징역이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건희예요. 그렇죠? 이거는 김건희가 김기현이는 놔둬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김기현이를 압박하고 불출마를 계속 종용하고 김기현이 사실상 곧 해체될 분위기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최은순 진역이 억울하다는 논평이 대변인을 통해서 나오니까 정치적 이유로 가혹한 실형 선고다. 법원이 작용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김기현이가 갑자기 뭐 대통합을 하니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의 메시지는 우연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용화대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대신 해주는 김기현이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김기현이를 재신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김기현이가 조만간 달콤한 제안을 했겠죠. 그러면 김기현이는 백의종군하는 모습으로 불출마를 선언을 할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김기현이 난리라고 인요한이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다가 갑자기 180도 바뀌는, 김기현이가 여태까지 자신감이 없었잖아요. 김기현이가 요즘 자신감 없이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빅텐트를 치고 있다 그래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뒤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다음에 근데 김기현이의 빅텐트로는요, 말도 안 돼요. 왜 말도 안 되냐? 자기 당에서 반윤 연대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쳐내고, 밖에서 국민의힘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끌어안고, 이게 무슨 빅텐트입니까? 자기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무슨 밖에서 사람을 끌어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빅텐트라는 것은 반윤이건 친윤이건 유승민이건 이준석이건 누구든지 다 와라,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기현이가 말하는 빅텐트는 아직도 유승민, 이준석 니들은 안 돼, 배제를 하면서 밖에서 사람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했던 거예요. 응? 제 말이 틀리나 맞나 보십시오. 조만간 김기현 불출마 선언합니다. 모종의 질들이 일어난 거예요. 일이 드러났기 때문에 김기현이가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여권의 뭐 후보 1위다,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저는 이거는 신기루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김무성이도 한때 엄청난 지지율이 나왔고 황교안이도 여권에서 1등이었어요. 그냥 신기루예요. 그렇죠? 그만큼 저쪽에 후보가 없어서 그래요. 대권 후보로 뽑히는 홍준표가 외곽으로 빠져서 광역단체장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대권 후보에 올라가지 않지, 사실상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가 붙으면 한동훈은 꼴찌예요. 이런 거 뭐 한동훈 지지율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연일 황보승이가 장제원을 때립니다. 그렇죠? 황보승이가 불륜 사건이었죠. 불륜 사건을 저희가 최초로 보도하고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때 황보승이의 의원실에서는 저희를 협박을 했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그런 거에 쫄 우리가 아니죠. 해라. 하던가 말던가 하면서 저희는 황보승이의 불륜을 끝까지 캤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황보승이는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지금 황보승이가 무소속인데 왜 황보승이가 저렇게 장제원을 때리냐. 사실상 이 황보승이 사건은 부산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건이었어요. 황보승이 사건은 부산에서 조금만 정치에 관심 있는, 정치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황보승이가 바람을 피고 있다, 불륜이다, 이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황보승이가 저렇게 장제원을 때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지금 힘을 쓰고 있는 당협위원장은 장제원이에요. 사실상 장제원이가 황보승이의 사퇴에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제원이 같은 경우에, 황보승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감싸주지 않았던 장제원이가 미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하던 시절에 황보승이가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보승이는 지금 무소속으로 내년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장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황보승이 입장에서는 이준석계예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황보승이를 사실상 그 수석 대변인까지 앉혔었거든요. 그러니까 황보승이는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에요. 그럼 황보승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직이잖아요. 현직의 파워, 단 한 석이라도 의석수로 합칠 수 있는 거는 신당밖에 없죠.
그래서 황보승이는 제2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마지막으로 거는 게 이준석 신당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호응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보면 눈에 다 보이죠. 황보승이가 왜 장제원을 까고, 황보승이의 과거를 보면 이준석이의 수석 대변인이었고 현재는 무소속이고 내년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기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준석 신당에 가갖고 교섭단체 만드는데 한 석이라도 더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황보승이가 지금 내년 이제 국회의원 생활 한 5개월 남았잖아요. 마지막으로 자기 몸값을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건 신당이잖아요. 혹시 알아요? 거기 가서 비례라도 받을지.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연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합의 파기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휴전선 근처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안전핀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북풍몰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경고장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지금 국방부나 군 당국이 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기 위해서 지금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군사합의가 2018년 평양에서 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서명한 거예요. 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려면 우리나라에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를 파기하기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은 내년 총선용 북풍몰이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명분이 뭐냐? 발사하지도 않은 북한의 위성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다음에 경고를 하면서 군사합의 파기를 얘기를 발사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계속 발사하면 너희들 군사합의 파기야. 군사합의 파기야. 응?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날아오나 이런 것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미국적 시각이에요. 제가 친북주의자나 제가 종북주의자가 아닙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우주에다가 위성 날리는 거는 자기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쵸? 우리나라도 날아오고 뭐고 막 위성 날립니다. 근데 북한이 날리면 유엔 협정 위반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응? 이거는 왜 이런 자꾸 얘기하냐면 여론이 이런 군사적 평화 협의인데 이거를 파기를 하려 그러면 나중에 여론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그 책임이 현재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파기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데 그 명분을 북한 때문에 파기했다.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응? 이상하잖아요. 쏘지도 않은 위성에다가 대고 경고를 하고, 응? 예전 같으면 위성 쏜다 그러면 예의주시를 하거든요. 결국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기보다는 이를 구실로 9.19 합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응? 오히려 기자들이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징후가 있냐는 질문에는 보안상 말씀드리기 힘들다. 그냥 가능성을 갖고 공격을 하고 군사합의 파기에 지금 안달이 났어요. 그냥 우연은 없죠. 왜 이 정부는 군사합의를 파기를 해야만 할까? 결국은 무력 충돌이에요. 응? 이게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군사합의를 파기한 다음에 무력 충돌이 남북 접경 지역이나 휴전선 근처에서 만약에 충돌이 발생을 하면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 우리가 먼저 파기했으니까. 바보 같은 정책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선거용이에요, 선거용.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중요한 것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좀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어제 윤석열이가 에이펙 가갖고 한중회담 불발됐다 그래갖고 우리가 돈 쓰고 뭐 했냐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빈손 외교 아니면 진짜 외교 실익 없는 외교 비판을 했죠 많이. 근데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언론에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한중 외교만 못했을까요? 한미 정상 외교도 안 했습니다. 언론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쵸? 그 먼 미국 땅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얘기하면서 일본이나 중국은 다 바이든과 회담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바이든도 만나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다가 초점을 맞춰갖고 미국과 중국은 했고 일본과 중국도 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냐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바이든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중국과 일본은 공동이익 실속 챙기고 있고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낍니다. 근데 윤석열만 중국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안 만나주고 있죠. 결국은요 미국과 중국 동시에 개무시 당한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무시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걱정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 같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명확하게. 그렇죠? 미국도 무시하고 중국도 무시하고 정말 한미일이라는 밀착 공조 속에서도 일본과 미국은 실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얘기하지 않죠. 바이든도 만나주지 않았다. 핵심은 바이든 바짓가랑이만 잡고 다녔더니 실질적으로 바이든은 윤석열을 만나주지 않아요. 일본도 기시다와 바이든이 만났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결국은 전 세계는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정말로 중국과는 외교도 중국을 대한민국이 대할 때는 무조건 경제예요. 그렇죠? 무조건 실리 경제 외교로 가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이에요. 시장. 우리나라만 중국에게 주접 떨고 있는 거죠. 대만 문제에 끼어들고 일본은 약삭빠르게 끼어들지도 않고 뒤에서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국 여러분들 북한의 핵무기가 가장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의 핵 문제를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북한의 핵무기를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중국입니다. 어디서 이 거지 같은 새끼가 들어와갖고 뭐야 이거? 뭐 아이디가 존나 많네. 그렇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중국. 모든 게 다 중국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나깨나 중국에 의지해서 외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에게도 무시당했어요. 정상회담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더 얘기해 주세요. 미국까지 날아가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못하면서 외교했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많이 부각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제가 취재하고 제가 보는 거예요.
검찰이요. 오늘 낮에 이상한 뉴스가 떠요. 그렇죠? 이정섭 검사 처가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치 10단들이죠. 여러분들은 정치 10단들이라서 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 왜 갑자기 검찰이 이정석 검사 처가를 압수수색하냐면 공수처에 사건이 넘어갈까 봐 그런 거예요. 민주당이 공수처에도 이 사건을 수사를 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공수처와 검찰에 같이 이게 수사를 민주당이 의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손 놓고 있으면 공수처가 끼게 됩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주면 땡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 식구 감싸기는 검찰이 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20일 첫 강제 수사를 나섭니다. 제 눈에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정섭을 압수수색을 하냐? 이정섭을 다시 대전지검 평검사로 보직 해임을 하고 대전고검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거는 이자가 이재명 당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었잖아요. 이정섭이 갖고 계속 이재명을 검찰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대북송금 사건으로 1월 달에 기소하니 많이 이런 소리가 나와요. 끊임없이 지금 누구죠? 그 사람 지금 갇혀있는 사람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지금 검찰이 그 구속기간 연장했죠. 이화영 부지사를 끊임없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이정섭이가 계속 이 대북송금 사건을 맡고 있으면 이 사건 자체가 누가 봐도 투명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화영은 지금 오락가락하는 와중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와이프가 나서갖고 마음을 잡아놨어요. 근데 구속수사 연장이 되면서 이화영에 대해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떤 신경의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 지휘에서 배제시킵니다.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저렇게 비리검사가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검사를 투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른 검사를 투입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다시 수사의 속도를 높이겠죠. 시간은 충분하니까. 응?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총괄했던 자예요. 총괄했던 자. 총괄했는데 나온 거는 없잖아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거든요. 너 돈 받았냐 안 받았냐. 핵 맞죠. 그러다가 뉴클리어 웨폰. 김정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특수부가 김정은 압수수색하다가는 핵 쳐맞고 오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잘못하다가는 검사 전체에 그리고 윤석열 특수부에 그리고 여러 가지 서울중앙지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네들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 얘네들이 늘 쓰는 방법입니다. 수사를 안 하면 민주당이 압박을 가해서 이정섭이를 사실상 공수처에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 중인데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면 오히려 잘 됐다 싶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포섭이 돼 있습니다. 이정섭은 버리는 카드예요. 알겠죠? 이정섭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자체가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이정섭이에요. 그러면서도 검찰에서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춘천 리조트 및 용인 골프장을 압수수색을 하고 대전고검 검사직으로 직무대기 발령, 대검 엄정하게 수사 감찰 진행할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검에서 수사한다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라면 공수처가 우리에게 사건 달라 이렇게 못하죠. 대검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정섭은 버리는 카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이런 게 다 빗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하겠다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공세에 대응한 일환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이정섭이 검사 탄핵한다고 하니까 계속 저런 비위 검사가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 탄핵안을 12월 1일 날 낼 예정이니까 검사 탄핵에 맞물려서 검찰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죠? 이준석이 민주당을 때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고 제가 늘 조심하라 그랬죠. 제가 조심하라 그러면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당 창당을 하면요, 어중이 떠둥이들 모여요. 그렇죠? 어중이 떠중이들 모여갖고 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그럼 몇 개월짜리가 되겠죠. 신당 창당을 하면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이가 노리는 신당 창당은 결국 뭐죠?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 비례정당입니다. 말은 전국정당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준석표 비례정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이를 내가 우리 민주진영이나 이쪽에서 절대 이준석이를 합리적인 사람, 윤석열을 때린다는 이유만으로 이준석이를 똑바로 된 청년으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준석이가 결국은 의지할 수 있는 건 비례표입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당에서는 극명하게 지지자들은 갈려요.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절대 신당 찍지 않아요. 이준석이 노리는 건 뭐냐? 민주당 지지자건 국민의힘 지지자건 신당이라는 제3당에다가 정당 투표할 때 표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자극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준석을 응원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준석을 응원하는 꼴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준석이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칼날을 휘두르지 않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자기 지역구는 민주당은 못 찍으니까 국민의힘 찍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례정당은 신당 창당도 괜찮은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용와대 그래서 지금 이 여우예요, 여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절대 이준석이는 민주당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준석을 띄워주고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욕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니까 제 말 맞겠죠? 이준석이가 신당을 창당한다 그래갖고 전국적으로 후보를 어떻게 됩니까? 몇 군데 이슈가 될 만한 이준석 본인 등판, 뭐 유승민 나중에 합당해갖고 등판, 몇몇 전국에서 신당에 후보 많이 내야 5명입니다. 그렇죠? 많이 내야 5명 나올 거예요. 그럼 나머지 결국은 비례정당이에요. 윤석열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윤석열 싫은 사람 전부 우리 찍어줘. 이준석이가 지금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SNS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모으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 신당 창당을 위한 시작이기도 하지만 표를 가늠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100만 표 정도가 나오면, 그렇죠? 100만 표에서 200만 표 정도만 신당이 얻게 되면 비례대표 10석은 가져갑니다. 이준석이가 자기 혼자 힘으로 신당 창당을 하고 자기의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에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준석이를 이 새끼 고양이일 때 죽여놔야 돼요. 이런 애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왜 이준석을 띄워줍니까? 이준석은 그냥 윤석열, 박근혜 전통적인 성공한 일배예요. 제 말이 틀려요? 그냥 이준석은 성공한 일배예요. 그 일배가 말빨이 좀 세갖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윤석열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은 공공의 적이에요. 윤석열은 공공의 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싫은 사람, 부정평가가 60%가 넘은 사람들은 국민의 60%는 윤석열 욕해주면 다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건 국민의힘 지지자건 상관없이 윤석열 욕해주면 다 시원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박수를 치게 되고 국민의힘은 싫지만 이준석은 괜찮다가 되면 가장 위험한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준석이가 점점 거물이 되면 될수록 이준석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는 없지만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런닝메이트가 되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의 런닝메이트는 이준석이었어요. 다음 대선에서도 오세훈이 또는 홍준표의 런닝메이트가 이준석이가 되면 지난 대선의 윤석열의 런닝메이트였던 모습과 다음 대선에서의 이준석의 위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화를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거물이 된 이준석이가 합리적인 국민의당 후보를 도와서 뭔가 변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준석은 거의 대권 후보 2명이 싸우는 게 되는 거예요. 응? 왜 이준석을 띄워줍니까? 정신들 나간 거예요. 변희재, 이준석 할 것 없이 윤석열 욕하면 그냥 손잡고 방송 출연시키고 민주진영에 화를 자초하는 겁니다. 성공한 일배는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싫다고 미래에 큰 재앙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주진영에서. 죽일 때는 같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나 윤석열이나. 팽당하니까 이제 와서 복수하냐. 저는 이게 가장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검찰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안심이 되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보면 검찰은 총선 전에 영장 청구를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게 이정석 검사의 어떤 지금 탄핵을 앞둔 민주당에 맞서서 이정석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검찰은 여러분들 검찰을 윤석열의 검찰들은요. 검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오류예요. 무오류. 자기네들은 틀리지 않았다. 이재명은 대북송금 불법을 했다라고 이미 검사들은 정답을 만들어 놓고 그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수식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검찰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걱정되는 거는 검찰은 비회기 때 칠 겁니다. 왜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가결표를 던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조용히 처리하려고 그럴 거예요. 또 검찰이 국회에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올렸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한 번에 난장판이 일어나고 되면 검찰이 국회를 시끄럽게 한다가 되거든요. 비회기 때 치면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돼요. 만약에 회기 때 치면 또 방탄 프레임으로 마지막으로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안 통할 거예요. 왜 안 통할 거냐면 윤석열이가 더 큰 고비가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은 내가 보면 죽어도 못 받습니다. 그쵸? 50억 대장동 특검은 받을 거예요. 제가 보면 대장동 특검은 받고 김건희 특검은 거부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받고 하나는 거부하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둘 다 안 받기는 힘들 테니까. 그러면 오히려 방탄은 국힘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민주당한테 방탄하던 소리가 지 처가 감싸기 하면서 국민의힘은 방탄 프레임 전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인트로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1년, 2년 동안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수사를 통해서 늘 방탄정당 그렇게 공격을 받아왔는데 연말에 12월 27일 이후부터는 당연히 윤석열이가 특검을 거부를 할 거고 거부를 하는 순간 방탄정당뿐만 아니라 방탄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방탄에 대해서는 뭐 도덕적 사법 리스크 이런 거는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끌려다닐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비명계가 얘기하는 이재명의 도적 사법 리스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와이프 주가 조작한 거 특검이 전 국민 60% 이상이 찬성하는데 그것도 수사 못하게 하는 대통령 얼마나 치명타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치명타예요. 응? 얼마나 치명타입니까? 하여튼 민주당이 조중동이 얘기하는 방탄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쟤네들은 어떻게든지 부각시켜갖고 비명계와 친명계의 싸움을 유도하는데 방탄은 없다. 이제 방탄은 국민의힘에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되냐면요. 제가 볼 때는 입법을 발의해야 돼요. 원포인트 개헌을 하든지 뭘 해야 되냐면 이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그쵸? 모든 법을 마음에 안 들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양곡법, 간호사법 벌써 지금 뭐 노란봉투법 뭐 여러 가지 그쵸? 뭘로 해야 되냐면 김건희 특검 가기 전에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을 발의해야 돼요. 이거 왜 그러면 상권 분리에 맞지 않는다. 그렇죠? 제가 보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헌법적으로 입법부에서 정당하게 삼권 분립이 되고 거부권 행사하는 자체가 민주주의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말고 거부권을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을 하면 권한쟁의 심판이라도 과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게 맞냐? 이걸 헌재나 다른 데서 심판해 달라.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쵸? 지금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지금 여태까지 윤석열이가 양곡관리법, 간호법 여태까지 다 습관성 거부권 행사입니다. 거부권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르면 뭐하러 국회가 필요합니까? 대통령 마음에 드는 법안만 통과시키고 이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은 얼마든지 국회가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예 거부권 관련 입법을 통해서 대통령의 해당 문제를 헌재의 권한쟁의를 청구하도록 하는 이거는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김건희 특검만 날짜를 기다릴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앞서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특검 표결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국민들이 봐도 아니 이거는 입법부가 정당하게 국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된 법인데 대통령이 사사건건 고유 권한이라고 하면서 거부권을 실제로 남용을 해버리면 입법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고 삼권 분립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독재 권력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미 이런 걸 알아요. 그래서 헌법학자들이나 뭐 조국 장관님도 헌법 전문가죠. 헌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논의해서 김건희 특검 표결하기 전에 상정되기 전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법을 먼저 해놓고 대통령이 함부로 거부권 행사를 하면 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라고 뭐든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민 여론이 있는 겁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노란봉투법은 약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법 아닙니까? 쌍용자동차 파업 시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에 책임을 물리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이 윤석열은 끝까지 거부권 행사할 인간이에요. 왜? 쟤네들은 법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국회가 그래서 입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돼 있는 거고 상호 견제를 하는 겁니다. 행정부가 본인들의 무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재의결해갖고 그거는 여론용이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는 자체를 제동을 좀 걸을 필요가 있어요.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왜 행정부에서 무조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다 거부를 할 자격이 있냐. 이거는 권한 밖의 일이다. 권한이 주어졌지만 정당한 입법사항을 거부할 것은 대통령에도 없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맨 마지막에 빈명기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죠.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는 어떤 시대라고 하죠? 경찰 독재 시대.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검찰 독재 시대라고 했지만 이승만의 자유당 시대 때는 경찰이 검찰을 때려잡는 시대였어요. 경무국 하면서 그 당시에 엄청난 이승만 시대는 경찰의 시대였습니다. 그 경찰의 시대였던 이유가 해방 후에 일제에 부역했던 순사들이 기세 등등하게 현직 경찰로 복귀하면서 사실상 검찰은 일본에 소속돼 있던 조선 총독부에 있던 검찰들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가깝고 숫자도 많았던 경찰들이 검찰을 때려잡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경찰 독재 국가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승만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거치면서 군사 독재 시대라고 그랬죠. 처음에 경찰 독재 시대, 군사 독재 시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검찰 독재 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경찰, 군사 다 최악이었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악, 워스트 오브 워스트의 최악은 검사 독재예요. 왜 그러냐면 경찰은 그래도 시중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군인들의 특징은요, 자기네들은 평생 군복만 입었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식하다라고 스스로들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나는 경제나 이런 건 모르니까 적어도 전문가들을 쓰고 사실상 독재라는 비정상적인 권력을 잡았던 집단이라서 국민의 눈치라도 보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풍문이 있어요. 지난 세월을 보면. 검사들은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다 자기네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제일 똑똑하고 대한민국의 엘리트주의의 선봉에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도 경제부 수사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경제를 일으키는 거와 경제 범죄를 잡아내는 거는 다르죠. 이복현이나 이런 애들은 뭐 금융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걔네들은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금융 범죄의 유형을 알 뿐이지 경제를 부흥시키거나 금융을 띄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지를 못해요. 이 검사들의 가장 이 아집과 고집, 절대 사과하지 않는 조직, 그렇죠? 윤석열 사과하지 않잖아요. 검찰 조직 사과하지 않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밖에서 볼 때는 민주주의 국가인 것 같지만 안에서는 검찰이 법으로 국민들을 유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국회에서 입법사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이나 여러 가지 많은 입법을 통해서 검찰의 독재의 권력을 어떻게든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어떤 작업을 했어도 대통령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고 이 법 미꾸라지들이 사실상 자기네들이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검사들이 나라를 지배하면요, 굉장한, 여러분들 막 이게 나라가 좀 중심도 없고 도대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검사들이 생각하는, 평생 검사 출신들은요, 사람을 볼 때 딱 두 종류예요. 나쁜 놈, 좋은 놈. 피의자, 피해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좋은 애국 국민,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기를 비판해도 이끌어가야 되고 자기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판하는 국민도 국민이고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도 국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사 출신들 보세요. 공산 전체주의라는 한글에도 없는, 국어 사전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 갖고 신조어를, 뉴라이트의 신조어를 만들어 갖고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사실상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항상 범죄자, 피해자,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놓고 무슨 국가적 사고가 일어나면 어떤 놈이 잘못했나, 늘 지네가 심판자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책임은 자기네들이 질 생각을 안 하죠. 지가 대통령인데 누가 잘못했나, 어떤 놈이 화재 똑바로 안 했어, 그거 수사해, 이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고 자기는 무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국정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기에게 가장 간대한 조직, 남에겐 가장 엄한 조직, 반대가 돼야 되죠. 그렇죠? 원래 검사라는 직업은요, 법률가예요. 법률가. 저는 예전에 검찰개혁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전혜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을,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검찰개혁이다라고 했지만, 저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요, 검찰이 칼잡이라는, 언론에서 얘기하는
검사는 칼잡이가 아니라 법률 책을 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가 검찰이 여태까지 어마어마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까 검사도 똑같은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사법연수원을 통해서 법률가의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판사는 법률가, 변호사도 법률가인데 검사만 칼잡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검사는 칼을 쥐고 이놈이 나쁜지 저놈이 나쁜지가 아니라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사가 법전을 들고 아무리 죄를 지은 자라도 이 사람이 인권을 침해받았는지 본인들의 경찰의 수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모순이 있지 않은지 법률적으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돼서 뭐든지 법전을 들고 기획수사나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법전을 들고 이 피의자가 과연 이 정도의 형량이 맞는 것인지 본인들도 공소하고 기소를 유지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네가 수사하고 지네가 기소하고 지네가 공소 유지하니까 처음부터 지네가 시작해서 끝까지 지네가 재판부에까지 올리니까 시작이 잘못됐는데 중간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거를 검사들이 짚어주고, 안 그래요? 자기네들이 수사 안 했으니까 잘못된 수사는 검사들이 짚어주고, 이거는 모순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사들은 기소와 공소를 분리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검사들 안에서도 기소검사와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분리가 돼야만 또 검사들 안에서 상호 견제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검사 독재는요, 검사가 대통령 되는 순간 독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하시겠죠? 수사도 지네가 기소도 지네가 공소 유지도 지네가 있기 때문에 국가 운영도 지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판도 지네가 짜고 기획도 지네가 하고 수사도 지네가 하고 정치적 정적도 지네가 제거하고 그 어떤 것도 정치로 풀라고 하지 않아요. 검찰이 정치를 하면 가장 위험한 게 그겁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의 영역과 검찰의 영역은 180도 달라요. 정치라는 것은 현행 헌법에 어긋나지만 국민 법감정이 이렇다 그러면 때로는 법을 바꿔서라도 국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주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게 리더고 그게 지도자예요. 지금 당장 법에는 못하게, 만약에 일회용품을 지금 못하게 지금 갑자기 윤석열이가 일회용품 쓰게끔 해준다. 이런 갑자기 1년에 우리가 저 세계적 추세가 일회용품 줄이는데 지 혼자 갑자기 이런 망발을 하거나 이런 짓거리를 사실상 못 하거든요. 그리고 국민 법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보면 좀 금방은 좀 비유가 좀 잘못됐어요. 근데 하여튼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 여러분들 처음 살아봤죠.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던 그런 집단이 어떻게 국민들의 정서를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평생을 법 공부만 하다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늘 나쁜 놈 앉혀놓고 조지다가 지네가 권력을 잡았더니 자기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욕하면 전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한동훈 얘기 좀 할게요. 저는 한동훈이는 내년 총선은 무조건 나오는데 한동훈을 띄워줄 필요도 없고요. 한동훈이가 나오면 땡큐예요. 한나땡.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라도 좀 그래도 인지도 있는 셀럽들이 좀 나와갖고 국힘당에 합류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결국은 제가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내년 총선 지휘나 선대본부장이나 정치 전면에 나서는 순간 윤석열 리콜 한동훈이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윤석열 신복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결국 내년 선거는 윤석열의 심판 선거가 되는데 한동훈이가 설치면 윤석열 심판이나 한동훈이나 그러니까 한동훈 자체도 사실상 내년 총선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누가 봐도 사실상 국힘당의 비핵관들이 주문하는 것은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금 여태까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홍준표나 다 끼워놔라 이거거든요.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끼안고 내년 총선에 그렇게 가야지 이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무오리의 집단이에요. 여태까지 윤석열은 국가를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중국과의 외교 단절은 중국은 공산주의 세력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연대를 하면 된다. 이런 변명을 할 거예요. 자기네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은 가장 한동훈이 전면에 나서는 거에 부담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의 현역들이에요. 과연 한동훈이가 나왔을 때 내 지역구에 보탬이 될까? 다들 그 주판을 두드릴 겁니다. 근데 내년 총선은 누가 봐도 윤석열 부정평가가 60%가 넘어가는 이 마당에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각 지역구에서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엄청 나올 거예요. 내년 국민의힘 후보들. 응? 1년 반 동안 국민들의 역행하는 정치를 했던 국민의힘도 변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엄청 나올 겁니다. 윤석열은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응? 윤석열은 그게 듣기 싫어갖고 어떻게든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여기저기서 연병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버젓이 내 이름 걸고 지난 총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였어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였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제가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합쳤을 때 100이 넘으면 그 선거는 웬만하면 압승을 한다 그랬죠. 그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정도 됐고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정도 나왔어요. 100만 돼도 압승을 한다는데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110이 나왔어요. 110.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의 지지율 30%대 초반이죠. 국힘당의 지지율 어떻습니까? 30% 중반이죠.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요.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 합쳐봐야 70%가 안 돼요.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에 암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국힘당에 한동훈이 띄운다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이가 뜨면 뜰수록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구냐면 이준석이에요. 한동훈이가 가장 뜨면 뜰수록 신당 창당을 하는데 유리한 사람은 이준석입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은 현재 이제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사실상 윤석열과 이준석이는 이미 각을 세울 만큼 세웠죠. 한동훈이가 국힘당의 전면으로 나서는 순간 이준석이가 한동훈과 대립각을 세우면 대통령과의 싸움을 피하면서 대통령과 싸움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이 지지층에게 안 좋은 모습보다는 한동훈이 윤석열의 검찰 대리인이 나와서 싸우면 결국 이준석은 대권 후보급이 되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나오면 나올수록 이준석은 신당 창당의 명분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꼬리표를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과 이준석이가 자기가 대결하겠다라고 외치는 게 스스로 몸값도 커지지만
윤석열 때리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아직도 내년 총선에 대해서 정신 못 차렸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을 엄청나게 이준석이가 깔 겁니다, 앞으로. 그럼 반사이익이 전부 들어 윤석열을 싫어하는 사람들, 결국은 아직도 윤석열은 정신 못 차리고 한동훈을 국힘당에 중책을 맡겼다. 이렇게 되면 중도나 이런 사람들의 표가 이준석이한테 많이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좀 해드리면, 민주당은 1월달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아마 12월 김건희 특권 이후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뜰 겁니다. 지금 선거기획단은 떴죠. 뭐 이번 12월에는 뜰 거예요. 공천관리위원회가 뜨면 그 구성원이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이가 이런 말을 한 뜻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응?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비명계가 공천 학살 당했는데 민주당 잘 되라고 응원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전우들의 시체, 공천 학살당,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공천 학살된 우리 동지들이 있는데 내가 민주당 잘 되라고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거는 분당을 시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전우들의 시체라는 말은 뭐예요? 공천 학살이라고 하잖아요. 공천 학살당해서 시체를 표현한 거고, 그런 우리 비명계가 다 공천 학살당했는데 내가 민주당을 위해서 응원을 할 수는 없다. 태코 나가겠다는 소리입니다. 분당을 예고한 거예요. 아마 이게 1월달 경선에서 탈락하고 그러면 집단행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취재를 했더니요, 이준석과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이준석이 우리에 들어온다 그러면 받아줄 수는 있다. 위험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민주당이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이준석에게 손잡자고는 못하지만 이준석이가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뭐 뭔 개소리인가 했죠? 아니에요. 전우질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공천 학살이 되면 나는 민주당을 지원할 수 없다.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나간다는 소리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제가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알차게 쉬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